여러분, 혹시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다면 믿기시나요? 그것도 4명을 같은 날 밤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이죠. 2022년 11월 13일 새벽 4시,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크바, 한 젊은 남자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범죄 전공자가 저지른 악몽 같은 사건, 브라이언 코버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 숨어있는 어떤 어둠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놓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피해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매디슨 모건, 1993년 8월 16일 태생, 21세, 아이다호 대학교 선악 전공. 여러분, 선악이라는 전공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매우 난해한 전공입니다. 신학, 철학, 종교학을 함께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매디가 이 전공을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녀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매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디는 누구든 웃게 만들 수 있었던 아이였어. 그녀의 웃음이 그리워. 우리는 그녀의 웃음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아버지 스티브 모건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매디는 나의 딸이고 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고 내 일을 물었고 우리는 웃고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일요일이 이제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케일리 곤잘브스, 2002년 4월 3일 태생, 20세, 비즈니스 전공. 케일리는 헬스와 피트니스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돌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피트니스 센터나 웰니스 비즈니스, 그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일리는 항상 긍정적이었어. 그녀는 아무리 힘이 든 날에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했어. 제이나 커너들, 2001년 10월 23일 태생, 21세, 생물학 전공, 의학을 꿈꾸던 청년. 이 여성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래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의과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좋은 성적을 받고 있었으며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나는 매우 똑똑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에탄 체이핀, 2002년 11월 28일 태생, 20세, 스포츠 경영 전공. 에탄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특별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챙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탄은 내 형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항상 챙겼어요.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고 나를 웃게 만들었죠. 이제 그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명, 모두 20대 초반, 모두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모두 충분히 살아갈 인생이 남아 있었던 청년들,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같은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에 의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알아봅시다. 브라이언 코버거, 1994년 9월 17일생, 당시 28세, 펜실베니아주 태생,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범죄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조용한 타입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학부 시절부터 범죄학에 관심이 있었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직렬살인범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직렬살인범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직렬살인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의 룸메이트는 나중에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정도였죠.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거의 상호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만 있었어요. 그의 동료 학생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매우 지능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깊이 있었고 그는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파티에 오지도 않았고 우리와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 있었어요. 이것들이 징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했을까요? 여하튼 2022년 11월 그의 박사과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는 곧 대학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사라지려고 했거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실행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모스크바의 한 주택가, 그것은 아이다호 대학교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이웃이었습니다. 밤 11시 56분 자신의 차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닛산 알티마. 경찰의 나중에 조사에 따르면 이 차는 주변 CCTV에서 여러 번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브라이언은 그 주택가를 며칠 전부터 정찰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일상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언제 자는지 언제 깨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경찰은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관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구글맵에서 그 주소를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오전 4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4인치 짧은 칼을 들고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칼은 어디서 났을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펜실베니아에서 아이다호로 이사할 때 그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칼을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그것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둠 속에서 그는 그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메디슨 모건이 거주하는 집,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세를 내어 사는 집. 집 뒤쪽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습니다. 경찰 후속 조사에 따르면 그 도어의 잠금 장치는 약했습니다. 그 도어는 완전히 잠금 장치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환기를 위해 일부러 열어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그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찰 중에 말이죠.
그는 그 도어를 열었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택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깊은 밤 4시,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 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신발을 벗지 않고 올라갔거나 혹은 양말만 신은 채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완벽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2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매디 몰건의 침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한 젊은 여성의 악몽이자 또 동시에 다른 3명의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매디는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침입자의 존재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본능적인 깨어남, 혹은 침대에 갑작스럽게 뭔가 내려앉는 무게, 한 성인 남성의 체중.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경찰 법의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녀의 신체에는 방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웠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의 비명, 공포의 비명, 도움을 청하는 비명. 하지만 그 밤, 그 집, 그 시간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칼은 무자비했습니다. 경찰 법의학 보고서에는 매우 기술적이고 매우 냉정합니다. 그것을 낭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매디는 여러 번 칼에 찔렸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 응답했습니다. 에탄 체인리. 그의 침실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매디의 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칼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에탄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공포? 분노? 이해의 부족? 그는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려는 것 같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또한 칼에 맞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에탄 체인리의 신체의 여러 부분에 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심각했고 일부는 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됐습니다. 케일리 곤잘브스가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소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명, 싸움, 혼란. 그녀는 자신의 침실 문을 잠갔을 것입니다. 혹은 도움을 청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실의 잠금 장치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보고서에 케일리의 시신에도 여러 개의 칼 상처가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나 커너들. 그녀는 어떤 마지막 순간을 가졌을까요? 경찰은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도 같은 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추정했습니다. 대략 8분에서 10분 사이. 아마도 그보다 조금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8분에서 10분. 그것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샤워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를 몰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8분에서 10분 동안 4명의 젊은이들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오전 4시경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어둠 속으로.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경찰은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고 경찰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증거를 없앨지 계획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DNA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 그의 옷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버려진 곳에 발견되었습니다. 증거와 함께. 그는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9시경 누군가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 사는 다른 주민이거나 아니면 방문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내구의 시신, 모두 칼에 찔린 상처,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911에 전화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현장. 그 시각 브라이언 코버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의 나중에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다호를 떠났습니다. 그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펜실베니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아마도 거기에서 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빨랐습니다. 아이다호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시리얼 킬러인가? 우리는 안전한가? 범인은 누구인가? 미디어가 떠들썩했습니다. 뉴스국들은 24시간 보도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가정에서, 모든 텔레비전에서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너무나 효율적으로. 그들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법의학팀을 출동시켰습니다. DNA를 채취했습니다.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CCTV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약 6주 후 12월 30일 그들은 범인을 찾았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가 범죄학 박사과정 학생, 펜실베니아주의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 집행관들이 그의 집을 두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의 핸드폰, 그것은 그가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가깝게. 그의 컴퓨터, 그것은 그가 무엇을 검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범죄, 직렬살인범, 살인 후 도망치는 방법. 그의 옷, 그것은 혈액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 그것은 CCTV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DNA.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그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완벽한 일치.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 확실합니다. 당신이 범인입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코버거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매우 비싼 변호사들. 그들은 증거의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DNA 증거는 오염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핸드폰 데이터는 해킹당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공판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증거의 허용성을 의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수십 번의 공판, 수없이 많은 법적 절차. 그동안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메디의 아버지 스티브는 계속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모든 공판에서 그는 앉아서 브라이언 코버거를 봤습니다. 그의 딸을 죽인 사람을, 그의 일요일을 빼앗은 사람을, 그의 삶 전체를 파괴한 사람을. 케일리의 형제도 법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에탄의 어머니도, 사라의 아버지도. 그들은 모두 법정에 앉아서 브라이언 코버거를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를 봤을까요? 분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슬픔, 절망, 무기력함. 왜 내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됐습니다. 2024년 6월,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말이죠. 변호사들이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는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죄를 연구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죄입니다. 두 단어. 유죄입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순간 변했습니다. 메디의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케일리의 형제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에탄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스러웠습니다. 유죄. 2년의 법정 투쟁 끝에 결국 그의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왜 이 순간에 유죄를 인정했을까요? 경찰과 검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의 변호사들과의 합의, 그들이 무기징역을 받기로 합의했을 가능성,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 그것이 아이다호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싸웠다면, 만약 그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판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더 나왔을 것입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이 더 깊이 들어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죄를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판결 08 브라이언 코버거는 법정에 나탔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건의 1급 살인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 4건의 무기징역. 즉 그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다호주의 최고 형벌.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족? 아니요.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영원히 다른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남자가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남자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해답이 될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돌려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그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경찰이 압수한 그의 기기들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수사 결과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범죄 관련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살인 후 DNA 증거를 제거하는 방법, 시리얼 킬러는 어떻게 잡히지 않는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 여성을 공격하는 범죄자의 심리, 이런 것들. 그의 컴퓨터에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을까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은 나를 잡을 수 없다. 같은 내용의 메모들, 반복되는 메모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부분은 그는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문서 중에는 범죄를 상세하게 기술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직렬살인범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는 것, 그것을 나중에 다시 읽기 위해서,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을 다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그와 초기 인터뷰를 재검토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브라이언은 자신이 그 지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밤 드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운전을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DNA 증거가 없었다면, 만약 그들이 그의 차를 추적할 수 없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두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더 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FBI 프로필러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보거의 심리 프로필. 첫째, 극단적인 여성 혐오. 그의 검색 기록, 온라인 활동, 그리고 그가 작성한 글들은 여성에 대한 깊은 증오를 보여줍니다. 왜? 경찰이 알아낸 것은 그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거절당한 경험. 여성들이 자신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사회생활에서, 사귀는 관계에서. 그리고 그는 그 분노를 쌓아두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둘째, 범죄학 공부의 역설. 그는 범죄자를 연구했습니다. 직렬살인범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방법들을 자신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혼자. 그리고 그 고독에서 그의 생각들은 더욱더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넷째, 완벽한 범죄에 대한 환상.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박사 논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직렬살인범은 어떻게 잡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답을 배운 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범죄학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입니다. 이론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항상 증거가 남습니다. 브라이언 코보거도 그랬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DNA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차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28세의 젊은 남자가, 충분히 정상적으로 보였던 남자가, 대학원생이었던 남자가 4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메디는 졸업식을 보지 못합니다. 케일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이나는 의사가 되지 못합니다. 에탄은 자신의 형제자매들과의 삶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악의로 인해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외형상으로는 우리처럼 보일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교실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악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메리슨 모건, 케일리 곤잘베스,
제이나 커너들, 에탄 체이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웃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